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국내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사건은 위에 적혀있는 대로 프로파일러분들의 예측이 좀 빗나간 사건입니다. 사건 초기에는 뭔가 A라는 수사 방향을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쪽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의문점을 남긴 상태입니다. 물론 완결된 사건이긴 하지만 과연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법이 제정했던, 그 법이 처벌했던 그 형량과 그 범죄가 맞을까에 대한 의심점이 남아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부산광역시 동구에 있는 한 월세방에는 2015년 6월부터 살고 있었던 1950년생, 그때 나이 66세 김씨가 자신의 동거남 박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입니다. 2016년 7월 3일 오후 4시 31분경 그 월세방을 관리하는 집주인입니다. 집주인 최씨가 자신의 월세방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월세방 중에 한 군데가 뭔가 눈에 띄었던 상황이었죠. 바로 김씨의 집입니다. 동거인 남자친구와 같이 살고 있던 김씨인데 그날 집에 창문이 열려있는 걸 보게 됐던 겁니다. 분명 비가 오는 날씨였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집안에 비가 들이칠 거고 장판이나 벽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집안에 있는 김씨를 부르게 됩니다. 김씨라고 부르는 그 말에 집안에는 그 어떤 누구도 대답이 없던 상황인 거죠. 혹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나? 라는 생각에 열려있는 창문 틈으로 이게 조심스럽게 안을 살펴본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눈앞에 보였던 건 바로 안방에 누워있는 두 구의 시신이었습니다. 방 안은 온통 붉은 피로 얼룩져 있는 상태였고 좀 신기했던 건 남자로 보이는 두 구의 시신입니다. 끔찍한 몰골로 발견됐던 거죠. 이에 놀랐던 집주인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처음 수사가 시작됐을 때의 폴리스 라인의 내부의 상황을 이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현장 첫 번째입니다. 사건 현장에는 방 문이 완전히 잠겨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여러분이 보시는 이쪽에 있는 정문 자체가 잠겨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두 번째, 방 안쪽에 있는 침실에서 사망한 시신이 두 구가 나왔는데 그 시신 두 구의 모습이 다릅니다. 두 구 다 남자로 확인됐는데요. 집주인이었던 김씨, 그러니까 월세를 살고 있던 김씨의 동거남, 그 남자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남자 두 명이었는데요. 이 두 구의 시신에는 엄청난 이제 뭔가 이상한 흔적이 확인됩니다. 근데 두 구가 시신의 흔적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한 구는 엄청난 자창이 있었습니다. 총 27회였는데 목에는 15번, 가슴에 8번, 배에 4번이 찔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과도 같은 칼로 찔른 게 확인이 된 상태였죠. 그리고 옆에 있는 한 구의 시신은 피 같은 게 전혀 나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깨끗한 상태, 옆에서 나온 피가 묻은 정도의 형태였고요. 어떠한 자창도 없는 상태인데 목만 딱 흔적이 남았습니다. 어떤 끈 같은 걸로 목을 졸라서 살해한 흔적으로 확인됐던 겁니다. 근데 그 살해의 흔적 자체도 신기했습니다. 대부분 목을 졸라서 끈으로 살해를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도 저 컨텐츠를 오래 보셨으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끈으로 조이면 라인이 한 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라인은 한 줄은 한 줄인데 되게 특이한 게 목 뒤부터 라인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앞쪽이 무언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듯한 느낌. 무언가 두 갈래 세 갈래, 여기가 더 두꺼웠던 거죠. 더 두껍게 누른 흔적, 그리고 얇게 누른 흔적이 뺑 둘러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방 안에는 술병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방 부엌입니다. 부엌 쪽에는 뭔가 안주 같은 거를 준비하고 있던 흔적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집 근처는 다가구 주택으로 월세 혹은 달세로 사는 집들이 몰려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두구에 시신은 남성, 이 집에 사는 여성은 김 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폴리스 라인에 대한 느낌을 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분석을 조금 해보고 들어가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방문이 잠겨 있었다는 점입니다. 방문이 잠겨 있다는 점은 창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창문은 조금 열리는 공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못 같은 걸 박아놔서 창문 열리는 게 조금만 있는 그런 집들이 있죠. 사람이 드나들 정도로 넓게 열리는 창문은 아니었습니다. 즉, 이 공간 자체는 밀실입니다. 문이 잠긴 상태로 살인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밀실이라는 것은 이 공간을 되게 잘 알고 있는 면식범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주인, 월세를 내고 살고 있던 김 씨가 사라졌고 김 씨의 남자친구도 없어진 상태, 피해자 중에는 없었으니까 말이죠. 당연히 김 씨와 그 남자친구를 의심할 확률이 되게 높은 상황입니다. 자연스러운 의심인 거죠. 두 번째, 시신의 모습이 다르게 나왔다는 겁니다. 일단 술병이 되게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느 정도 술을 마시면서 좀 취한 상태였다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한 시신은 27곳이라는 자창이 확인됩니다. 오버킬이죠. 누군가를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27곳 정도? 목에다가, 가슴에다가, 배에다가 마구 찔렀다는 건 폭주한 사람이 찔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에 칼이 찔린 형태를 봤을 때 형태가 좀 다른 부분인 건데요. 사람이 기절을 해 있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찔리게 되면 찌르고 나오면 끝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 즉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찔리면 찔리고 움직이는 근육의 모양에 따라 위아래로 조금씩 더 상처가 더 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 5cm짜리의 칼날이 들어갔다 치더라도 폭이 5cm여도 더 길게 찢어진다는 얘기죠. 움직이다 보니까 나오는 그걸 반항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첫 번째 남성의 27곳이 찍혀 있는데요. 반항은이 확인됩니다. 즉 살아있는 의식이 있던 상태에서 칼에 찔렸다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나머지 한 구의 시신은 목이 졸려 사망한 상태인데 반항은이 없습니다. 목이 졸린 시신의 반항은은 대부분 뭐냐면 목을 졸랐을 때 자기가 그게 목이 안 졸리려고 손을 잡는다거나 몸을 움직이면서 흩어지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 형태는 조금 달랐던 형태인데 라인이 선명하게 한 줄이 나왔다. 근데 앞쪽에만 뭔가 여러 가지 갈래의 라인이 나왔다. 목 뒤까지 라인이 나왔다라는 게 보통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자, 추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뒤에서 기습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목을 조른다라고 판단한다면 뒤에서 앞쪽으로 목을 조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도구를 쓸지는 모르겠지만 목의 앞쪽부터 뒤쪽, 맨 뒤쪽은 당연히 라인이 없을 거고요. 이쪽 정도의 라인까지 줄이 선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반항은이 있다면 이게 왔다 갔다 할 거고요. 반항은이 없으면 완벽한 라인으로 보이겠죠. 근데 이 형태는 뒤에서부터 앞으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여러 갈래의 못을 보인다. 한 가지밖에 추측이 안 됩니다. 목을 뒤에서부터 앞쪽으로 갖고 와서 목을 삥 두른 끈, 그리고 그 끈을 양쪽으로 크로스로 쪼았다죠. 어떤 느낌인지 아마 상상이 가실 겁니다. 우리가 그냥 대표적인 모습을 봤을 때 다른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러면 뒤에서부터 모든 라인, 그리고 교차 라인까지 다 확인이 되고 여기를 눌린 흔적 때문에 양쪽에 더 뭔가 라인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던 상황이죠. 그런데 의식이 있는 상태에선 이렇게 조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팔을 쓸 거고 밀쳐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라인이 없다는 건 의식이 없는 상태. 그럼 아마 술에 만취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두 구의 시신 중 한 구는 완전히 만취한 상태라 죽이기 쉬웠던 상황, 한 구는 의식이 있는 상태라 칼로 살인을 저지른 상황. 어쨌든 둘 다 죽이려는 목적이 명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죽였을까요? 도대체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이게 프로파일러 분들이 견해도 되게 헷갈렸던 게 뭐였냐면 첫 번째, 한 구의 시신에 오버킬이 나왔습니다. 분명 오버킬이 대부분 나올 땐 원한의 목적이죠. 뭔가 촉발 기제가 있었고 그게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든 분노를 표출하고자 찔렀던 되게 빠른 상황들, 그런 걸 오버킬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오버킬을 한쪽만 했다. 그리고 한쪽은 오버킬을 하지 않았다. 한쪽은 목만 졸라 죽였다. 이 두 구의 시신이 따로 발견됐다면 뭐 그냥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두 구의 시신이 한 공간 안에 이런 모습으로 나왔다는 게 좀 이상했던 상황입니다. 한 명은 원한 관계, 그럼 한 명은 왜? 정말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었다면 굳이 죽일 필요가 없거든요. 한 냅두고 한 명만 죽이고 나와도 되는 문제였는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정말 범인이 김씨였다면 어차피 집주인이 김씨였기 때문에 자기가 체포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대로 동선을 좀 그리자면 이 안에 범인은 혹은 범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공범이라면 예를 들어 우리의 마음속에 범인이 혼자 있다면 김씨 혹은 김씨의 남자친구, 남편 혹은 둘 다. 두 남성을 부른 뒤에 술자리를 가지다가 우연한 뭔가 촉발 기제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그대로 유유히 문을 잠그고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만약에 정말 범인이 김씨와 연관이 있다면, 그리고 김씨의 남자친구와 연관이 있는 상황이라면 사람을 죽이고 나서 문을 잠그고 유유히 사라졌다는 게 이상합니다. 만약 자신들이 도주할 마음을 먹고 들키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으면 시신을 옮기는 게 더 유리했거든요. 근데 시신을 옮길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김씨가 범인이라면 66세 여성의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다 했다, 목을 졸라 죽였다, 칼을 찔러 죽였다, 공범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상황, 당시의 프로파일러 분들도 공범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해결 방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들의 관계가 무엇일까죠? 도대체 왜 이 두 남성은 서로 어떤 관계일까? 두 남성은 김씨와 무슨 관계일까? 그리고 남자친구와는 무슨 관계일까? 당연히 신원 및 관계, 그리고 김씨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게 확인이 되죠. 그 이후 수사를 시작한 경찰에게 이상한 흔적이 하나 확인됩니다. 집주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경찰이 김씨 어디 갔어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김씨가 며칠 전부터 집에 안 들어왔는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전화가 몇 통 왔었어요. 그리고 그 전화의 내용이 되게 특이했는데 김씨가 집주인에게 6월 30일 그리고 7월 3일 두 번이나 전화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신이 발견된 날짜와 며칠 전인 거죠. 7월 3일날 발견됐으니까 말입니다. 두 차례나 전화를 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신당부를 하면서 우리 집에 사촌동생이 와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니까 집에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이상한 전화죠. 그리고 이런 전화를 했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어쩌면 자기에게 뭐가 문제가 있다, 범행과 뭔가 연관이 있다는 게 티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전화에 대해 위치를 추적을 했는데 바로 그 위치가 확인이 됩니다. 양산에 있는 한 정신병원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병원을 확인해 본 결과 김씨가 그 안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6월 28일 날 양산의 정신병원에 스스로 입원을 한 상태였던 거죠. 누가 봐도 범인 같은 혹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확신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추적해서 경찰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씨를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수사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도 이제 제 컨텐츠를 오래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지금부터 진술은 누구의 진술일까요? 범인의 진술, 혹은 피의자의 진술, 혹은 용의자의 진술입니다. 이 사람의 진술을 100%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피의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어떠한 목격자 없이 피해자만 사망한 경우엔 모든 사건에 대한 내용을 피의자 중심으로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김씨의 진술입니다. 김씨는 순순히 자백을 합니다. 자기가 다 죽였다. 경찰이 왜 죽였냐? 라는 질문에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016년 6월 27일이었습니다. 6월 27일 밤 김씨가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던 동거남, 즉 이제 함께 살고 있던 남자친구였죠.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다툼이 서로에 대한 욕설로 이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남성은 집을 나가버리게 된 상황이었죠. 6월 27일 밤 집에 혼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홀로 남게 됐던 김씨가 좀 뭔가 적적한 마음에 술로 좀 뭔가 그 적적함을 달래고 있던 상황에 어느 순간 약간의 성욕이 올랐다고 합니다. 마음이 좀 허전한 것과 욕구를 풀 상대를 찾기 위해 직접 집을 나섰고 그게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바로 부산역 광장이었습니다. 그 부산역 광장으로 갔던 거죠. 그곳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던 겁니다. 벤치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노숙자 두 분이셨습니다. 53세 박 씨와 44세 이 씨가 눈에 보였던 거죠. 거기에 다가갔던 김 씨는 술 먹고 있네요. 같이 먹어도 될까요? 라는 얘기를 하며 합석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같이 마치 오랜 친구가 된 양 술을 함께 마시고 있다가 어느 순간 연장자였던 53세 박 씨와 김 씨의 서로 호감적인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김 씨는 약간의 추파를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기로 얘기가 되고 그렇게 김 씨의 집으로 함께 가기로 했던 거죠. 근데 집을 함께 가려고 했던 그 박 씨에 같이 있었던 44세 이 씨가 왜 너희들만 가냐?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하며 따라온 겁니다. 뿌리치려고도 계속 따라와서 어쩔 수 없이 김 씨와 노숙자 박 씨, 이 씨 모두가 함께 집으로 가게 됐던 겁니다. 즉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던 두 구의 시신은 노숙자 박 씨와 이 씨였습니다. 이들은 집에 와서 술을 먹기 시작을 했던 거죠. 즉 이 사건 현장 내에는 남자친구가 없었습니다. 66세 김 씨만 남아있던 상황인 거죠. 그렇게 셋이 술을 먹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김 씨는 이제 내가 좀 안주를 더 만들어 올 테니까 좀 더 먹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방을 향해서 요리를 시작을 하고 있던 거죠. 근데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 따라와서 이러냐? 성관계를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네가 참아라. 아니야 내가 먼저 할 거다. 서로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있던 상황이 됩니다. 바로 박 씨와 이 씨가 싸우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럼 몸싸움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걸 김 씨가 중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 좀 가만히 있어라. 말로 해라. 왜 그러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두 남자가 박 씨와 이 씨가 김 씨에게 욕을 하면서 뭔가 위협적인 행동을 했던 겁니다. 넌 뭔데 끼어드냐? 빠져라. 말리지 마라. 그렇게 욕을 했던 상황. 자기는 싸움을 말리려고 했는데 그 욕설을 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났다. 그 분노가 너무 치밀어 올라서 둘을 살해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 2016년 6월 28일 새벽 3시 10분, 그러니까 27일 밤에서 넘어간 상황인 거죠. 새벽 3시 10분 안주를 만들고 있던 과도를 들고 먼저 박 씨에게 뛰어듭니다. 자신과 서로 호감을 느꼈던 상대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끔찍할 만큼 공격을 했죠. 총 27회 오버킬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났어야 되는데 옆에 있었던 이 씨를 살해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이미 이 씨는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박 씨가 살해되는 장면을 보고도 도망가지도 않고 말리기는커녕 인사불성 상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이기가 매우 쉬웠다. 옷에 있었던 내 노란색 꽃무늬 스카프를 빼들어서 목에 감고 졸라서 죽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김씨의 진술입니다. 김씨의 진술을 듣게 되면 자기가 두 명을 데리고 들어왔고 두 명이서 뭔가 몸싸움을 하다가 그 몸싸움의 대상이 자신으로 바뀌었을 때 욕설했다라는 게 너무 화가 나서 이들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술입니다. 즉 자신이 이들을 죽인 이유는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게 너무 기분이 나빠서 라는 이유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오버킬을 한 이유가 욕을 먹어서 라는 이유가 있던 거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도 내용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따가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지만 이 진술을 100%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 안에서 박 씨와 이 씨가 서로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뭐 먼저 성관계를 하겠다고 얘기하다가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박 씨를 먼저 오버킬로 찔러 죽였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던 이 씨는 인사불성 상태로 가만히 있었다라는 진술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건데 인사불성 상태에서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다가 대상이 김씨로 바뀌었고 한 명이 죽는 것도 보지도 못했던 상태에서 일이 커졌다. 이 말이 정말 맞을까에 대한 부분의 의심점이었던 거죠. 어찌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두셨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서가 다 끝났습니다. 조서에 대한 모든 부분이 확인이 끝났고 이제 경찰 측의 입장은 한 가지입니다. 조서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려면 지장을 찍어야 됩니다. 지장을 찍으면서 신원 조회를 해야 되죠. 이 사람의 과거력도 확인해 봐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랄만한 일이 터지게 됩니다. 집에서 발견했던 범인 김씨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김씨는 남자였습니다. 김씨의 과거력 그리고 지문 조회를 해봤는데 확인이 나왔던 거죠. 10대 후반에 고계단을 활동을 하다가 당시에 허리를 다치면서 남성의 기능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줄곧 여장을 하면서 살았고 최근까지도 브래지어를 하고 다니면서 화장을 하고 다니며 머리를 기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자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남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동거남을 제외하면 말이죠. 당시에도 전국 행사장에서 각설이 같은 공연을 하면서 물건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상황인데요. 뭔가 되게 놀라웠던 움직임이었던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원조회를 했을 때 경찰이 놀랐던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김씨는 2008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살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7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런 일을 저질렀던 거죠. 당시에는 어떻게 재판이 판단이 됐냐면 2005년에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됐고 그때 당시에 수시로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물론 김씨의 진술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헤어지고 나서 있다가 2008년도에 3년이 지난 마당에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고 집에서 술 한잔하자 라고 유인을 한 뒤에 안에서 성관계를 맺은 뒤 그 다음 살인을 저질렀던 겁니다. 근데 당시에 피해자, 이제 가해자죠. 당시에 자신보다 약 14살 정도가 어렸던 게 피해자였는데 자신한테 예전에 했던 그 괴롭힘에 대한 분노가 갑자기 치밀어 올라서 밤에 살인을 저질렀다. 재판에서도요, 과거에 당시에 있었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며 동정심도 유발했고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받아줍니다. 그리고 결국 많은 게 양형이 됐던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7년 선고를 받게 됩니다. 나오자마자 또 저지른 범죄가 이 똑같은 수법의 범죄였던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살펴봤을 때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도요, 과연 이 말이 진실일까가 더 궁금한 부분인 겁니다. 당시에 재판부도 의심을 가졌던 게 있었습니다. 2008년에도 아니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예전부터 폭행 피해를 받았으면 2005년에 주변 인물이라던가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왜 안 했지? 왜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안 했지? 두 번째, 3년이 지났는데 죽였다고? 갑자기 그것도 성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 그게 다시 촉발돼서 죽였다고? 이상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거에 대한 행적이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픈 과거의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양형이 다 돼버린 겁니다. 이 범죄자는 또다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출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죠. 불과 6개월 만에 또 저질렀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달랐습니다. 똑같이 재판장에서 같은 이유를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거에 대한 좀 뭐가 있다.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렇다. 우발적이다. 라는 걸 계속적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살인 범죄를 저질렀고 그 수법이 매우 잔인하며 이전 살인 사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내용을 미루어 보면 우발적이라고 보기도 매우 어렵다. 계획범죄라고 판단했던 거죠. 재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걸 막고 사회 보호 측면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을 명령했던 거죠. 86세의 나이에 나올 수 있는 상황. 가장 빨라도 말입니다. 혹시 무기징역이 감형된다라고 얘기해도 말이죠. 근데 일각에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프로파일러들은 오버킬이니까 뭔가 원한에 의한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동안에 했던 범죄 행동들과 그 경력을 봤을 때 뭔가 이 사람이 얘기했던 대로 나를 폭행하거나 나에게 욕을 해서 화가 나서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사실일까라는 생각입니다. 혹시나 살인마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김 씨에 대해 뭔가 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 과거의 역 때문에 있었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냉혹한 살인마면 어떡하지? 라는 추측이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분명 수법은 달랐지만 이전에 있던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을 살해했습니다. 근데 둘 다 명확한 동기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첫 번째, 자기를 괴롭혔다. 2008년도에 있었던, 그러니까 2005년에 자신을 꾸준히 괴롭히고 욕설을 했었다 라는 거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김 씨의 진술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있다 하더라도 3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다시 죽였다. 그것도 3년이 지나서 2008년에 폭행이 또 이루어졌으면 모르겠는데 폭행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성관계를 맺고 나서 그 이후에 죽였다는 것도 이상한 상황인 겁니다. 또한 이번에 저질렀다는 이 범죄 같은 경우도 같이 술을 먹다 집으로 데려와서 자신에게 욕을 해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몸싸움이 있었다. 그런데요, 이 공간은 원룸 밀집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 시각, 그 새벽, 그 누구도 이 안에서 언성이 높아졌다라는 소리에 대한 진술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자신의 힘으로 2명을 다 죽일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만약에 이 살인마가 한 명만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한 명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다 보니까 아예 어쩔 수 없겠다 라는 것 때문에 한 명을 술에 취해 빨리 잠들게 한 뒤 한 명을 오버킬로 살인을 저지르고 그 이후에 한 명을 목줄러 살해한 거라면 나머지 한 명은 전혀 죽일 필요가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만약 그냥 냉혹한 살인마였으면 어떻게 된 일일까 라고 다들 생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전에 2008년 이전에는 사건 기록이 없었을까? 이런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의문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였냐면 함께 동거했던 남자 바로 최 씨였습니다. 경찰이 최 씨를 만나서 물어봤었던 건 한 가지였죠. 둘 사이에는 싸움이 전혀 없었나요? 아니요. 둘 사이에도 싸움이 있었고 욕설을 하며 싸운 적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 자신에게 그런 칼을 들이민 적도 없었다라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욕설해서 자신에게 폭력을 써서 그 기재가 폭발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떨 땐 폭발하고 어떨 땐 폭발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이 과연 정말 맞는 것일까라는 느낌이었던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 김 씨는 정말 자신이 주장하는 우발적인 그냥 과거의 경력이 있고 과거의 아픔이 있는 범죄자일 뿐일까요? 아니면 정말 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냉혹한 살인마, 정확히는 계획적 범죄자의 악랄한 살인마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랬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뭐 왜소하고 뭐 여자처럼 보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버킬을 하고 과도 가지고 오버킬을 하면 초범일 경우에는 찔렀을 때 분명히 다쳐요. 과도잖아요, 또 이거. 이렇게 찌르던 분명히 다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버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다쳤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그리고 과거부터 만났던 사람들 대부분 노숙인가 이게 신원 확인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라는 문제라서
2004년, 그러니까 2008년이 첫 범죄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이게 그 전에는 과연 범죄가 없었을까에 대한 의문점도 다들 갖고는 있어요. 뭔가 어떻게 보면 되게 전문성이었던 거거든요. 그 계획성이라는 게 분명히 티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진짜 살인마죠. 두 사건만 현재, 그러니까 3명을 살해한 건데 현재까지 보여지는 건 그 전에도 살인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았었을까에 대하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프로파일러 분들의 견해긴 한데요. 66세 남성이에요. 좀 왜소한 체격이지만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건장한 남자 2명을 살해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예를 들면 2008년에 살인을 저질렀으면 그때랑 또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른 거예요. 분명히 나이를 많이 먹었고 자기도 분명히 이제 모든 게 힘이 다 어떻게 빠진 상황일 수도 있는데 50세랑 40세의 남자예요. 자기보다 훨씬 더 체격도 있을 수 있고 더 건장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되게 쉽지 않았을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고 보고 있는. 그래서 이게 자신에 대한 분명히 자신감도 있고 살인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죠. 살인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상태고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개월 안 돼서 체포가 됐어요. 몇 개월 안 돼서 범행을 저지른 거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 사람이 텀 자체를 봤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암수 범죄가 몇 군데 있지 않았었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추측이에요.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칼을 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처음이 아닌 것처럼 썼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런 게 좀 놀라웠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리를 즉사시켰죠. 둘 다.